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 순방을 마쳤습니다. 이번 주 장차관급 인사 단행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네, 한편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에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전국 이슈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 김영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먼저 윤 대통령이 4박 6일간 프랑스와 베트남을 방문하고 어제 저녁 귀국을 했는데 순방에 대한 총평 듣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그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그 파리 외교는 이제 올 11월에 결국은 어느 나라가 유치할 것인가가 결정됨으로써 파리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치열한 외교전을 벌여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또는 이태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전격적으로 유치전을 벌이기 때문에 지금 4차 유치전에서 한국의 그런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좋은 인상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에 11월에 유치 성공이 이제 더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베트남과는 매우 현실적인 지금 외교의 지평을 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 베트남 관계에 있어서 지금 미중 관계의 알력 속에 베트남이 중요한 투자처라든지 시장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지금 베트남이 21세기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도 그래서 특히 동남아시아 중에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방위산업이라든지 또는 경제협력이라든지 안보협력과 관련해서 베트남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하나의 확고한 그런 연대를 형성했다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영주 전 의원의 총평도 듣겠습니다. 예, 대체로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번 순방에 대한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체감은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나름대로 세일즈 외교를 잘하고 있고 또 프랑스에서 오는 어떤 2030년의 어떤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도 상당히 프레젠테이션을 잘 준비해 갔다라고 하는 호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SK라든지 이런 어떤 그 대기업 총수들이 함께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필요한 산업자 간의 연대라든지 협력이라든지 또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였고 더군다나 이제 포스트 차이나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에 가서도 실제로 우리나라가 89년 이후에 베트남 투자를 삼성도 해왔고 대기업들도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디지털 협력이나 과학 협력까지 포함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여러 가지 초석을 만들었다는 의미에서는 큰 흠결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 여러 가지 국내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주목되는 점이 장차관급 인사인데 일단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제 당으로 돌아갈 이제 그런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이 통일부 장관 자리 그리고 또 법원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 자리에 대한 인사도 단행되지 않을까 가능성이 좀 크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사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을 때 대통령이 그 개각은 내년 초까지는 없을 것처럼 그 발언을 했는데 만약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역구로 돌아간다면 그 용산 이태원 참사로 그 불거진 그런 어떤 지역 내 여론을 좀 다독이고 총선 전에 그러한 지역민들에 대한 그러한 그 여당의 어떤 책임이라든지 또는 입지를 좀 확고히 하겠다라는 의지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요번에 만약에 장차관 인사를 한다면 차관 인사는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지금 아직 다시 당으로 복귀하지 않은 몇몇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감안한다면 이 차관들은 나중에 장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차관 교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방통위원장 임명에 대해서는 이것이 상당한 정치적인 또 쟁점화가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이미 예. 지명하지도 않았는데도 굉장히 시끄러웠고 또 그 부분이 다 해결됐다고 보기에는 이렇게 마치 또 휴화산처럼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제가 볼 때는 조심스럽지만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방통위원장을 지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논란이 될지에 대한 그러한 대응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우선 뭐 1년을 지내오면서 대통령께서 우선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들이 원활하게 한 방향 정렬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밖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본인이 얘기하는 어떤 4대 개혁에 있어서도 장관이나 밑에 있는 실무 라인들이 정확하게 대통령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예컨대 노동개혁도 그렇게 됐고 교육개혁의 문제도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를 잘 모른다. 이런 부분이 심지어는 뭐 교육부 차관 경질론도 나오고 이런 네.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대통령 스타일은 장관을 마구 바꾸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도 소위 대통령실을 다잡아서 새로 정리를 하면서 일부는 차관으로 각 부처의 핵심 부처로 하고 일부는 내부 승진 발탁으로 하는 관료 사례를 좀 다잡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지금 상당히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자기 스스로의 내각과 관료들에 대한 불만들은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다음부터 1년 내년부터의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어떤 윤석열 정부의 개혁 과제에 대해 조금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장관과 차관, 대통령실의 어떤 한방향 정렬을 조금 더 명쾌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 보이고 또 일부 이제 이번 시점은 총선을 얼마 안 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중에 대통령실의 일부 인사들이 이제 총선에 출마하는 자들도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완하는 연쇄적인 어떤 정리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미국에서 1년 17일 만에 귀국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일성을 남겼습니다.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먼저 김영준 의원께 민주당 내 분위기는 좀 미묘하다라고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이낙연 전 총리께서 호남으로부터 지지가 그렇게 뜨겁지 못했어요. 솔직히 평가해 보면. 네. 그게 지난 대선 때도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말하자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정세균, 이낙연 두 분 다 호남 출신이었기 때문에 갈라졌다는 측면도 있지만 특히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는 호남에서 뜨겁게 뒷받침해주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 자기 개인의 리더십의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가 된다면 돌아오시지만 여전히 전체적으로 지지층인 호남이나 우리 당 주류들이 환영하거나 바로 이재명의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장금 문제조차도 결국 이낙연이 얘기 안 했으면 이 문제까지 왔겠냐. 나는 친명 지지자들의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반감이 극대화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중요한 지점은 지금 이재명 리스크를 보는 당내 중도파나 호남 세력들이 조금 더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가지고 안 되겠다는 세력들이 많아지는 부분에 대하여 불만스럽지만 이낙연 전 총리라도 한번 대타로 세울 수 있겠는가를 테스트 보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국내에 들어와서 이낙연 전 총리가 과거와 다르게 뭐 어떤 조직망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또 호남 지지층에 대한 소위 나름대로 어떤 노력들을 배가할 수 있는가를 조금 더 감망해 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전 의원께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파급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하신다면? 그 이전에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조사가 정확하진 않지만은 그 전직 총리였고 또 당대표도 역임했고 대통령 경선에 치열한 경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지지율에 있어서 매력적인 수치가 나타나지 않았던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자로서 제가 이제 이 상황을 보는 것인데요. 지금 민주당을 보면 이재명 중심의 당 체제가 상당히
공고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혁신위가 만들어졌을 때 이 혁신이 역시 그 이재명 시스템의 아바타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그러자 그걸 의식해서 굳이 혁신위의 이름에 혁신위원장 이름을 앞에 따가지고 김은경 혁신위로 지금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지금 이재명 체제로 그리고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정치인들이 당대표의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인식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에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은 민주당이 지금 위기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떨어진 여론조사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내려놔야 이 민주당이 뭔가 이렇게 다시 부상할 수 있는 역동성을 갖출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고 오히려 그 안에서는 이재명 체제가 굉장히 굳건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딜레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36%에서 올라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지금 여당에서도 그 대통령 지지율보다 훨씬 높아야 내년 총선에서 승산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지난주에 올라갔지만 그렇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지금 올라가 있다고 지금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국민의힘 여권의 그런 상황 때문에 이재명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고 또 이재명 체제가 이런 식으로 유지되면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괄목할 만한 승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패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임을 이 노련한 이낙연 전 대표가 잘 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는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 그러는데 대중들 특히 무당층이 볼 때 과연 어떤 매력이 있는가. 그렇게 보면은 이낙연 전 대표도 곱씹어야 될 부분이 많고요. 본인이 대타가 된다? 제가 볼 때 정말로 민주당에 대해서 애정이 있다면 본인이 대타보다는 대타 메이커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체제가 굳건한 게 민주당 내에서는 딜레마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장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당장 개파전에 뛰어들진 않을 거다라는 관측이 큰 상황입니다. 네. 총선이 한 10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리라고 보시는지. 뭐 실제적으로 서서히 이제 그 지역을 돌면서 몸풀기를 해야 되겠죠. 실제로 본인이 자기 반성이 우선 저는 돼야 된다고 마음이 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만약 궁극적으로 자기 대선 레이스를 간다고 하면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또 부분적으로는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 되면서 견뎌내는 것. 그리고 호남으로부터 무슨 새로운 지지를 얻어내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부터 바꾸는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당내 강성 지지자들이 절대적으로 이재명 그 지지자들이 이낙연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중화시키고 가져갈 것이냐 하기 때문에 바로 당장 비명계의 총수가 됐을 때는 사실은 방금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이재명 체제가 공고한 상태에서 비주류로 격화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롭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호남에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묘안부터 찾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에 뭘 잘못했는지를 좀 반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 혁신위 얘기도 좀 더 해보죠.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잘 되려면 총선 잘 되려면 공천 룰 잘 만들어야 되는데 혁신위의 가장 큰 역할인데 앞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미 이재명계의 공고함이 혁신위까지 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공천 룰이 과연 잘 되겠느냐라는 고민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고민이 적지 않죠. 네. 이것이 잘못되면 당이 부서질 수도 있다. 저는 분당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나 국회의원에 나오고 싶은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눈에 보이는 게 공천 받을 수 있느냐, 그렇죠. 공천이 공정하냐 하는 부분인데 우선 절반의 실패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미 뭐 이름이 뭐가 됐든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이재명 대표하고 가깝다 이런 것이 중평이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공천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중화시키는 객관적인 어떤 기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현재 공천에 뛰어들고 싶어하는 현역 의원이나 또 후보자들로 하여금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룰을 손보겠다? 결과적으로는 뭐 이재명 체제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평당원들한테 대의원 제도를 없애버리고 그 비율을 굉장히 낮추고 뭐 그럴 명분도 있죠. 그러나 이제 비중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강성 지지자들이 조직을 많이 해오는 사람들이 이기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간다라면 사실은 또 특히나 친명계 몇몇 사람들은 일부러 비명계 혹은 수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지역구를 아예 대놓고 뭐 말하자면 도전하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혁신이 이전에 공정위원회 같은 느낌들을 더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이제 대표 연설하면서 이제 국회의원 10% 줄이겠다 얘기도 많이 했었고 또 검사 추천 없다라는 얘기도 강하게 했기 때문에 역시 공천에 대한 관심은 많을 것 같아요. 안에서 어떤 분위기입니까? 공천이 역대 선거에서 공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단지 그 공천과 관련해서 외견상 유권자들의 눈에 얼마만큼 공정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김기현 대표도 그거에 대한 고뇌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검사 공천은 절대로 없다 그랬는데요. 검사 공천이 절대로 없다라는 그 절대로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더 신뢰가 없는 것 아닌가. 벌써부터 PK 지역에 무슨 검사 출신 누구 하고 이름이 쫙 나오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가요. 과거하고 틀려요. 10년 전하고도 틀리기 때문에 정보의 홍수 속에 어떨 때 보면은 지금 그 국회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보다 바깥의 정보가 더 빠르게 지금 전달되는 그러한 그 분위기까지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도 공천과 관련해서 공정해 보이려면은 오히려 지금 그 당 대표가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정말 저 사람들은 할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당의 어떤 연결고리가 굉장히 옅은 사람 해가지고서 뭔가 이렇게 공정해 보이도록 하는 뭔가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더군다나 10% 국회의원 줄인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일각에서도 파퓰리즘이라는 공격을 받습니다. 국회의원을 줄이게 되면 국회의원의 특권이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일반적인 인식에 더해서 10% 줄인다 그러면서 그럼 누굴 줄이냐 그랬더니 비례대표 줄인다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비례대표 줄인다고 하는 이야기는 지역구 출신들은 쉽게 얘기하는데 국회의원의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국정의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 라도 비례대표를 오히려 늘려야 된다라는 것이 국회 내 연구 결과로도 지금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공정해 보이도록 공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가 됐든 그러나 공정해 보이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지금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뭐 벌써부터 대의원제를 없애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제가 볼 때도 대의원제가 문제가 많은데 그럼 대의원제 없애면은 강성 권리당원, 특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권리당원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내에는 원내대표 경선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투표 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은 숨죽이고 있지만은 이 체제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김 의원님은 이낙연 전 대표가 지역을 찾아가야 된다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때는 공중전부터 빨리 뛰어들어서 임팩트 있는 자기 발언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이낙연 대표가 가지는 그 이미지 속에 매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즉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 룰을 잘 바꿔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체제의 공천 룰이 공고화되는 경향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네. 보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그러면 실제적으로 상당히 이제 친명 비명 간에 상당한 갈등이 수면 위로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뭐 자기 생명권, 생존권 투쟁이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굉장히 파편화되는 각 계파별로 싸움을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 그때는 이제 여당이 중요해요. 여당이 만약에 여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공천 파열음이 났을 경우에는 정계 개편의 시그널이 될 수 있고요. 또 지금 현재로는 제3당의 출연 분위기가 미묘하고 제가 봤을 때 크게 기대할 바가 없어지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뭐 공천에 대한 그 칼날들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는 의회에 여당 야당에서 다 흩어져 나온 사람끼리 새로운 정당의 출연도 또 그 정당이 지금 현재 무당파
저 양당에 표를 주지 않은 사람들이 한 15%가량 되기 때문에 의외로 말하자면 중도 권역 또는 수도권에서 파괴적인 결과들을 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정이 수능 킬러 문항을 핀셋 제거하고 그리고 유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만 3세에서 5세 교육과정 개정도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야당과의 이제 논란이 계속해서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교육이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왜 교육이 이 모양이 됐을까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질문을 받고. 예. 근데 70년대에 소위 고교 평준화라는 거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전두환 정권 들어오면서 가외를 또 뭐 금지시키고 보기에는 그럴듯했는데 지금 보면은 실력도 늘어나지 않고 개천에서 욕 나오는 시대는 아예 그냥 물 건너 가버렸고 결국은 공교육은 완전히 망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사교육의 문제이냐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공교육의 문제인 것은 맞는데요. 지금 그래서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또 방안을 발표하는데 과연 이게 백년지 대계인지 교육 전문가들과 정말 처절한 토론을 벌였는지 갑자기 궁금해지고 지금 요번에 당장 문제가 됐던 거는 킬러 문항이잖아요. 예. 근데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지금 수능이 이제 150일도 안 남았는데 여기서 킬러 문항이라는 걸 없애면은 이게 이제 고난도 문항 아닙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중난도, 뭐 중고난도 그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변별력을 만들어야 되고 또 학생들은 똑같은 좋은 학교를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또 뽕망치처럼 어디 한 군데를 치면 다른 쪽이 지금 튀어나오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이 보내고 싶은 소위 뭐 스카이 대학을 포함해서 들어가기는 쉽게 하고 나오기를 어렵게 하면 어떡하나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전국에 대학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게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대학이라든지 수도권 외의 대학을 더 파산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당장 이제 발표한다는 거 아닙니까? 킬러 문항까지도 발표를 한다 그러는데 일단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당장 그 해당 학부 형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전문가들이 어떤 입장인지 근데 아무튼 이거는 정치권 입장에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빨리 수습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공교육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것보다 훨씬 시간이 걸린 후에 발표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지적하는 사항들은 야당도 동의해왔던 사항이고 이재명 대표 후보 측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사교육 시장 없애자. 너무 비싼 사교육비. 벌써 뭐 4살, 5살 다는 애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한 달에 뭐 유치원비가 네. 뭐 몇백만 원 이렇게 소위 일반 서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힘을 합쳐서 또 백년지기답게 장기적으로 특히 대학은 소멸돼 가고 있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또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지난번에 보니까 연대 어떤 교수님들은 새롭게 학교에 들어오는 애들한테 과로가 아니라 개인별 모듈화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 정반대거든요. 표준화하고 하향 평준화하겠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시대의 변화와 말하자면 그 사교육 시장이 팽배하는 이권 카르텔을 깨는 것과 연결시킬 거냐. 상당히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능 얼마 안 넣어놓고 그 어려운 건 내지 마. 이런 식의 어떤 그 접근 방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구닥다리식이다.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나 어떤 학부모들을 안심시키기는 어렵다. 오히려 지금 같으면 오히려 뭐라자면 유보통합이라든지 그동안에 밀려왔던 3세, 5세에 대한 공교육들을 교육부로 일관되게 해서 생애 주기별도 1세부터 3세까지는 보건복지부가 맡고 뭐 3세 이후에 5세부터는 교육부가 맡아서 안정되게 어떤 미래 세대의 아이들을 하나하나 키워내는 그런 방안들을 좀 차분하고 장기적으로 뭐 논의해 가는 게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끝으로 이제 6.25 오늘이 6.25입니다. 73주년이 됐는데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 대통령의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자유대한민국을 잇게 한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의 의미를 기억하자라는 얘기도 했는데 정치적 의미도 있을 거고 북핵에 대한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듣겠습니다. 올해가 정전 70주년이에요. 6.25 73주년이고요. 또 동맹도 70주년입니다. 근데 지금 전쟁이 끝났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전쟁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전 상태라고 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이것을 잊혀진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25에 대해서 특히 6.25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에게 그때 어떤 비극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통일이라는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6.25와 관련해 가지고도 진영 간의 그런 그 논란과 분열이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불편하고도 민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그 뼈아픈 역사를 고리로라도 우리가 좀 통합을 하는 하나의 계기, 그래서 통일로 가기 위한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은 전쟁과 안보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한 목소리와 한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 아픈 역사를 잊으면 그 역사가 되풀이됩니다. 네. 우리가 과거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겠죠.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62만 명이 죽었고 13만 명의 미군이 죽었고 그다음에 유엔군이 15만 명이 죽었다는 그 우리에게 도와줬던 것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힘의 논리로만 얘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만 하더라도 사실은 전 세계가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에 우크라이나가 끼어서 대리전을 하고 있다. 그렇다라면 우리도 이런 부분을 그냥 강력한 힘, 자주국방 이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국제연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한 가지 피 묻은 군복의 의미만 강조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들 정홍립 전 의원, 김영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